고금소총과 야담. 살인문에서 옛 친구를 찾은 조풍원. 풍원부원군 재상 조연명이 어릴 적이었습니다. 집이 창의동에 있었는데 이웃에 김시신이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안동의 큰 집안 출신으로 조연명과 나이가 같아 아침 저녁으로 붙어 놀았습니다. 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간혹 김시신을 따라와 놀곤 했습니다. 스스로 시신의 족당이라 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조연명의 집은 자각봉 쪽으로 이사했습니다. 서로가 남북으로 떨어져 소식이 뜸해졌습니다. 하지만 김시신이 간혹 찾아오기도 했기에 성년이 되어 급제하기까지 옛날 우정은 변치 않았습니다. 조연명이 딸을 얻으니 김시신의 아들과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혼인을 시키기 전에 김시신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조연명은 3년을 기다렸다가 패백을 받고 혼인을 시켰습니다. 세월은 빨리 흘러 어느덧 조연명은 백발이 성성해지고 벼슬도 골고루 역임했습니다. 하루는 사위가 부친의 무덤을 옮겼습니다. 그 상여가 한강 북쪽을 지날 때 조연명도 교회로 나가 술을 따르고 제문을 지어 애도를 표했습니다. 옛날 놀던 친구들이 거의 다 떠나가고 외롭기만 했습니다. 처참한 마음의 눈물을 닦으며 그때 일들을 돌아보니 문득 김시신의 족당이라던 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궁금해서 사위에게 상세히 물어보니 사위는 한참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그분은 성함이 만행인데 지금 가난하여 집을 꾸려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백악산 아래 집을 짓고서 과일을 팔아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조연명이 크게 기뻐하며 즉시 길잡이를 부르고 사위로 하여금 그 집으로 안내하게 했습니다. 집을 찾아가 보니 만행이 오두막에 한가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만행은 갑자기 두 종이 길 안내하는 소리를 듣고 급히 살인문 안으로 자리를 옮겨 길잡이에게 물었습니다. 이곳까지 왕림하신 재상이 누구시냐? 조판부 대감이십니다. 내가 잘못 찾아온 것 같다. 생원님이 김아무 어른 아니십니까? 그렇긴 하다만 나는 너의 어르신과 평소 안면이 전혀 없다. 또 귀천이 아득히 차이가 나는데 어찌 나를 찾아오시겠는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종이 이끄는 교자 하나가 문에 당도했습니다. 만행이 계단을 내려가 맞이하니 조연명이 교자에서 내려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기억하겠느냐? 모르겠습니다. 마루로 모시니 그가 말했습니다. 50년 전 자네와 함께 파피리를 불며 중마를 타고 노느라 땀을 뻘뻘 흘렸지. 그 뒤로 바다와 뽕나무밭이 여러 번 바뀌어 친구 중 태반이 황천길을 떠났네. 우리 두 늙은이만 남아 호련히 마주하게 되었으니 가히 천고의 기이한 만남이구나. 만행도 비로소 그날들이 기억났습니다. 서로 평생 살아온 일을 이야기하니 얼음 속 호박씨가 보이듯 악교와 옷이 다시 붙는 듯 했습니다. 조연명이 말했습니다. 이런 만남에 술이 없을 수 없지. 술 한 병만 가져오면 좋겠네. 만행이 여종을 시켜서 돈을 구워 술을 사오게 했습니다. 이웃점사 주인은 조연명의 수레를 보고는 아낌없이 금방 술을 구워 주었습니다. 술을 한 잔씩 마시고 집의 처마 밑을 보니 수백이라고 쓰인 편액이 있었고 뱃돌 위에는 누런색 국화가 곱게 피어나 있었습니다. 붓을 들어 벽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수백당 앞에 황국화 피었는데 살인문 앞 옛 친구를 인도하는구나. 강가에서 사형 김시신의 자해관을 통곡으로 보내고 오늘 그대 만나서 술 한 잔을 권하네. 그러고는 종이를 가져오게 하여 백미열석과 돈 백금을 받은 증거표를 만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이는 외상 술값을 갚을 돈이라네. 이어 진탕 마시고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이조 서리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동창 친구 하나가 있는데 머리가 새도록 이룬 게 없다네. 몸가짐을 조심하고 행실이 고드니 장작감 자리가 비거든 반드시 추천하게. 서리가 그 말대로 처리했습니다. 만행은 한번 벼슬을 받고 나서 금오랑을 제수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장동 김씨들은 이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조연명을 풍류재상이라 일컫습니다. 궁지에 몰린 김승상. 숙종 때 재상이었던 김호왕은 나이 48이 될 때까지 벼슬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도가 몰락하니 황폐한 집은 달팽이 같았고 생계를 꾸려가는 것은 거미줄 같았습니다. 아침 저녁 끼니를 잊지 못했고 옷과 벗어는 온전한 게 없었습니다. 딸이 5이나 있었는데 혼기가 차서도 하나도 시집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마침 한선비의 아들과 그의 딸 사이에 혼담이 오갔고 거의 성사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자기 한 몸밖에 가진 것이 없고 친척도 없으니 어디 사정을 호소해 볼 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혼수를 보내고 단장을 시키겠는가. 깊은 밤마다 탄식하고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하다시피 하며 몇십 일을 보냈습니다. 그때 문득 무관인 먼 친척 하나가 단천 태수로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학렬이 조금 높으니 가서 돈푼이나 얻어오면 일이 조금 풀릴 것 같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임을 잘 알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겨우 돈을 빌려서 노자로 삼았습니다. 느린 망아지 한 마리를 빌리고 종을 합세워 천리길을 한 데서 먹고 자면서 가니 단천읍에 이르렀습니다. 관문에서 태수 뵙기를 청했으나 문지기에게 쫓겨났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금하라는 관청의 명령이 이미 내려왔기에 감히 드릴 수 없다 했습니다. 김호왕이 여러 번 꾸짖었지만 끝까지 받아주지 않고 아예 상대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객점으로 돌아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김호왕은 분계에 돌아가려고도 했지만 이미 쏜 화살을 거둘 수는 없었습니다. 밤에는 객점에서 자고 해가 뜨면 관문으로 가서 들여보내주기를 청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틈을 얻지 못했습니다. 노자도 다 떨어졌습니다. 객점 주인에게 돈을 많이 구워서 주인은 김호왕이 타고 온 말을 전당으로 잡았습니다. 고민이 되어 머리가 다 아팠지만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주인이 그 사정을 알고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내일 원님께서 사창에 나가 조미를 점검하는데 객점 앞을 지나시게 되어 있죠. 길가에서 기다리다가 얼굴을 한번 뵙는 게 어떨까요? 김호왕이 그러겠다 하고는 다음 날 아침 그 말대로 했습니다. 과연 태수가 탄 남여가 나타났고 나졸들이 벽제를 했습니다. 김호왕이 재빨리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여기 묶여 있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태수가 머리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연고인가? 김호왕이 그 이유를 다 말했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수가 말했습니다. 공사가 한창이라 너와 이야기할 겨를이 없다. 일단 기다려보거라. 그러고는 종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동각으로 모시고 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김호왕은 즉시 종을 따라 공당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기가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저녁이 되니 태수가 돌아와 좌정했습니다. 김호왕이 말했습니다. 제가 종일 먹지를 못해 정신이 없습니다. 욕이나 하게 밥이나 좀 주십시오. 술과 안주를 가져와라. 잠시 뒤 술을 맡은 관비가 주둥이 깨진 작은 술병을 올리고 미역 한 조각을 술안주로 가져왔습니다. 하루 종일 굶은지라 반드시 좋은 술과 살진 고기를 내올 것이고 그러면 한번 크게 씹어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에 김호왕은 이 모양을 보고 화가 치솟았습니다. 벌떡 일어나 상을 발로 차서 땅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태수를 향해 외쳤습니다. 사람 대접 일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 태수 역시 화를 냈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학렬인데 내가 준 음식에 어찌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즉시 관노비를 불러 문 밖으로 쫓아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전을 불러 말했습니다. 고을의 명을 내려 만일 낯선 사람을 재워주는 자가 있으면 가혹한 벌을 받을 거라고 전하라. 김호왕이 분을 머금고 객점으로 돌아오니 객점 주인도 문을 닫아 걸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말조차 저당 잡혔으니 하는 수 없이 종과 함께 다른 객점으로 가보았으나 전에 객점과 똑같이 대했습니다. 무릇 100여 군데가 모두 그랬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고 비는 퍼부었습니다. 마침내 읍내에서도 궁벽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숲을 사이에서 잠시 쉬어가려는데 그 옆에 옹기를 만들기 위해 흙을 파낸 곳에 지은 집이 하나 있고 돗자리로 만든 문이 있었습니다.
가죽신 만드는 장인의 집이었습니다. 김호왕이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길은 먼데 날이 저물었으니 하룻밤 재워주시구려. 장인은 김호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토굴이 일반 백성의 살림집과 달라 호령이 미치지 못한 듯 싶었습니다. 김호왕이 한동안 앉아 있었는데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경에 가까워지니 구름이 걷히고 달이 나타났습니다. 달빛이 돗자리 문 사이로 들어오니 털끝까지 또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김호왕은 배가 많이 고프고 심신이 뒤숭숭해졌습니다. 새삼 분하고 한스러워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점점 다가오더니 돗자리 문 밖에 이르러 멈췄습니다. 그가 목을 빼고 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빼어나고 또렷한 미목이 눈부셨습니다. 여자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댁에 서울 손님이 계신가요? 김호왕은 태수가 보낸 사람일 것 같아 장인을 불러 숨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어찌 저를 속이려 하시나요? 하며 문을 밀치고 곧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가 까닭을 물으니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첩은 읍중에서 술을 관장하는 기생입니다. 태수께서는 언제나 손님에게 보리술과 미역만 마시고 먹게 하십니다. 첩은 태수께서 그처럼 인색하게 굴고 사람을 없이 여기는 게 싫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두 기꺼이 받아먹고 마시니 소첩은 그들이 천한장부라 옹대한 기상이 없다고 생각해왔죠. 오늘 상공께서는 비록 배고프고 목마른 지경이지만 능히 일어나서 그걸 차버렸으니 가히 그 비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상이라면 어찌 부귀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김호왕은 거듭 살해했습니다. 한 여종이 칠압을 가져오니 기생은 그것을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밥과 국, 고기와 간장이 모두 정결했습니다. 그는 수저를 들고 눈 깜빡할 사이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모두 먹을 만했습니다. 그가 뼛속 깊이 감격에 사무쳐 거듭 칭찬했습니다. 기생이 말했습니다. 이미 모시고 말씀 나누는 걸 허락하셨으니 누추한 제 집에 가셔서 곡진한 정을 함께하길 원합니다. 김호왕이 그 말에 따랐습니다. 기생의 집은 푸른 창 붉은 문에 벽은 산초 열매를 섞어 발랐고 담장은 하얀 칠을 했으며 당률로 주련을 붙였습니다. 골동품들도 즐비했습니다. 청동화로의 향을 피우니 향기가 가득 퍼지고 등불과 촛불이 휘황하니 수놓은 문양이 찬란했습니다. 기생은 화려한 방석 위에 그를 앉게 하고는 정을 보이고 본심을 쏟아냈습니다. 이어 물었습니다. 천리 박사람에게 오신 건 무슨 일 때문이십니까? 김호왕이 그 사정을 다 말해주니 기생이 눈썹과 이미를 찡그리며 잠옷 불쌍히 여기는 표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기생은 그를 이끌어 동침했습니다. 운우지정의 흔적이 잠자리에 낭자했습니다. 동틀 무렵 기생이 먼저 일어나 상자에서 번질번질한 옷 한 벌을 꺼내주니 김호왕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옷은 그의 몸에 꼭 맞았습니다. 그는 연연해하는 듯 쉽게 떠나지 못하고 거의 몇 달을 머물렀습니다. 기생이 물었습니다. 상공은 여기 오래 머물려 하십니까? 처자가 굶주리고 종들도 야위어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느라 눈이 빠질 지경인 걸 모르는 반이네. 하지만 내게도 오래된 생각이 있네. 빈손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는데 행랑에 돈 한 푼 없으니 어찌 천리 밖으로 몸을 끌고 가겠나. 그만 돌아가려 해도 그러지 못하는 것이니 이것이 내가 머뭇머뭇하며 시간만 보내는 이유라네. 대장부란 마땅히 당세에 힘을 써야지. 어찌 바깥 형편에 얽매여 세월만 보내겠습니까? 고인도 뽕나무 아래에서 모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첩이 비록 여자이지만 어찌 지식이 없겠습니까? 노잣돈은 첩이 이미 마련해 두었답니다. 기대한 것보다 돈이 훨씬 많으니 김호왕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 두 필이 밖에서 울었습니다. 김호왕이 물으니 기생이 말했습니다. 공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그가 감히 바랄 수 없는 것이었다며 고맙다 했습니다. 기생이 말했습니다. 한 마리는 공께서 타시고
다른 한 마리에는 제가 선물로 드리는 옷가지를 실어 가세요. 그러고는 화롱 2짝에 고운배와 담비 가죽, 가발, 은화 등을 담아 싣고 빨리 출발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김호왕이 눈물을 뿌리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 의리에 감복하고 그 정에 이끌려 도중에 북쪽을 향해 연연해하지 않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가져온 물건으로 혼수를 마련해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에 가을 과거에 김호왕도 장원급제하여 옥당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숙종께서 급히 숙직하는 유신들을 불렀습니다. 김호왕도 명을 받고 들어가 임금을 배웠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지금 북도에 가뭄과 홍수가 연이어 발생해 흉년이 계속되고 있도다. 게다가 먼 지방에는 조정의 명령이 행해지지 않고 수령도 탐욕스러워 백성들의 살을 벗기고 뼈를 부수고 있다. 내가 짐의 명을 받아서 암행어사로 읍내에 들어가 잘잘못을 가려라. 짐의 명을 어기지 말라. 김호왕이 황공해하며 명을 받들고 즉시 누더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미행으로 북관으로 들어가 총가에서 걸식하며 백성들의 생활을 살폈습니다. 하루는 날이 저물 무렵 단천에 이르렀습니다. 기생의 옛 은혜를 생각하고 감회에 젖었으나 먼저 그 집으로 가서 짐짓 그 마음을 살펴보려 했습니다. 문 앞에 당도에서 기생을 불렀습니다. 밥 한 술만 주시오. 밥이 없으면 돈이라도 한 푼 주시오. 이러기를 몇 번 하니 기생이 창 너머로 듣고 놀라서 기뻐하며 머리채도 다듬지 않은 채 후다닥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미처 신도 못 신고 김호왕을 맞이해 들어오게 하고는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셨어요? 김호왕이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을 하자면 끝이 없네. 그때 작별하고 가다가 중도의 도적을 만나서 노자와 말 등을 다 빼앗겼다네. 처자를 볼 면목이 없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배회하며 걸식으로 연명하니 의지할 데가 없었지. 넓고 넓은 이 세상에 그래도 의지할 만한 데로는 당신만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다시 왔지. 하지만 마음이 흔들려 감히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부르기만 했다네. 산 넘고 물 건너 오시느라 기갈이 심하시겠네요. 어떻게 요기를 하게 해드릴지요. 제가 막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 술씩 나눠 드시어요. 그러고는 그를 이끌어 한 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자 기생은 새 옷 한 벌을 입혀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공을 위해 지은 것으로 심부름꾼에게 붙이려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식이 끊겨 아직까지 보내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뜻밖의 오늘 그 작은 정성을 이루게 되었네요. 김호왕이 떨어진 옷을 벗어서 묶어 아랫목 위쪽에 두니 기생이 말했습니다. 솜이 다해지고 배도 성한 곳이 없어 다시 입기 어려운데 그걸 어디다 쓰시려고요. 그러고는 창을 밀쳐 열고 헌옷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김호왕이 급히 마루에서 내려가 그걸 다시 가져왔는데 마치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기생이 다시 헌옷을 낚아채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 김호왕이 즉시 다시 가져오기를 3번이나 했습니다. 기생이 그를 한참 보고 있다가 발끈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첩은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데 당신께서는 도리어 거짓으로 꾸미려 하니 무슨 까닭입니까? 김호왕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공께서 이미 새 옷을 입으셨는데 억지로 그렇게까지 애써서 다 떨어진 옷을 버리지 않으려는 건 장차 쓰임새가 있어서일 겁니다. 암행어사가 아니시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고는 소매를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김호왕이 웃으며 만류했습니다. 내가 과연 급제에 그 자리를 받았고 이렇게 너를 만났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어찌 나 어사로다 하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그제야 기생의 마음이 풀렸습니다. 기생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봉군 태수를 어찌하시렵니까? 그건 나도 어렵게 생각하는 바다. 태수는 병든 백성들에게 온갖 탐악한 짓을 했으니 그 죄상을 이루 다 열거하기 어렵다. 내 만약 그 죄악을 밝혀내 그를 쫓아내서 몰락하게 하면 이는 친척 간의 돈독함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숨겨주고 두둔해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이는 나란 일을 생각하지 않는 짓이니
어찌하면 좋을꼬? 기생이 말했습니다. 만일 임금님께 이런 일을 아뢰면 결국 법에 크게 걸려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말할 거예요. 공이 분을 품고 노여움을 키워 그렇게 했다고요. 또 그냥 방치하고 문제 삼지 않으면 사적인 관계 때문에 공적인 일을 망치는 셈이 됩니다. 이들 모두 결단코 행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공께서 몰래 태수를 만나 그 죄를 따지고 스스로 떠나도록 권유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거양득이니 어찌하시겠습니까? 김호왕이 대꾸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나은 구석이 많구나. 기생은 그에게 붓을 잡고 태수의 불법 행위를 열거하게 했습니다. 창고 곡식을 빼앗고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한 일 등등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기생은 그를 안내하여 몰래 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원에 앉아있던 태수는 김호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그가 급제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금방 일어나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김호왕이 말했습니다. 귀하신 분이 어찌 여기까지 오셨어? 내가 명을 받들고 북방으로 와서 마침내 기부에 이르러 아무도 모르게 뵙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태수가 황공하여 몸을 움츠리고 무릎을 꿇으며 절을 했습니다. 손발도 떨었습니다. 김호왕이 말했습니다. 귀부에 와서 정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원성이 길에 가득하니 귀를 막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불행을 이미 논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군요. 얼마나 정치를 포악하게 했길래 이 지경이 됐습니까? 태수가 머뭇머뭇하며 말했습니다. 바라건대 소관의 죄상을 들어보겠소이다. 김호왕이 적어온 것을 보여주자 태수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 변명할 수가 없군요. 원컨대 어사께선 같은 조상을 둔 의리를 생각해 대죄만은 면하게 해주시오. 김호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하나 다 열거하여 그대에게 일생 동안 벼슬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처분을 하겠습니까? 하나 내가 안찰사라는 중요한 책무를 받았기에 사사로운 정예 때문에 한읍 백성들이 계속 고초를 겪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바라건대 내일 안으로 사직의 장계를 올리고 즉시 물러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봉고파직하고 임금께 아랠 것입니다. 태수가 감사해하며 말했습니다. 공의 아량과 덕량은 썩은 풀을 되살아나게 하고 말라 비틀어진 뼈에 살이 돋게 합니다. 감히 명을 어기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김호왕이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과연 태수는 병을 핑계 삼아 향리로 돌아갔습니다. 김호왕도 차차 떠날 준비를 하면서 기생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데리고 돌아가 좋은 집에서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그러나 옥당 벼슬은 말기가 물과 같아서 끼니조차 있기가 어렵다. 만일 너로 하여금 배고픔에 탄식을 하게 한다면 이건 내 과오다. 관직이 좀 높아져 녹봉이 늘고 공적이 쌓이면 마땅히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다. 기생이 말했습니다. 첩이 어찌 상공께 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마땅히 높은 뜻을 받들겠습니다. 김호왕은 일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하루는 다시 옥당에서 숙직했습니다. 이때 숙종께서는 춘추가 높아 눈병이 생겼는데 밤마다 숙직하는 신하들을 불러 편안하게 한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고금 역사를 논했습니다. 또 여왕의 떠도는 이야기도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하들은 각기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아뢰었고 마침내 김호왕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랠 말이 없다고 했지만 임금이 강권했습니다. 내가 이미 북방으로 안찰사직을 수행하고 왔으니 반드시 겪은 바가 있을 것이다. 어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김호왕이 엎드려 대답했습니다. 비루하고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어찌 감히 아뢰겠습니까? 임금이 말했습니다. 군신의 사이는 집안의 부자 사이와 같으니 말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는가? 김호왕은 즉시 단천에서의 일을 조목조목 아뢰었습니다. 마침내 임금이 승지를 급히 불러 전지를 써서 함경도 관찰사에게 명하기를 단천에서 술을 관장하는 기생 아무를 즉시 유신 김호왕의 집으로 올려보내고서 아뢰라 했습니다. 함경도 관찰사는 과연 임금의 명대로 기생에게 돈과 비단을 후하게 주어서
김호왕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기생은 김호왕과 부인을 친아버지처럼 섬겼고 종들은 하나같이 은혜와 믿음으로 부렸습니다. 재물도 잘 다스려 부족함이 없게 했습니다. 그가 조정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된 데에도 기생의 도움이 컸다 합니다. 재상감을 알아본 전동을. 통사 전동을은 전주 읍내 사람이었습니다. 풍채와 골격이 빼어나고 지략이 심오한 데다 감식력까지 있었습니다. 재상 이상진은 당시 그 이웃 읍에서 혼자 홀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았습니다. 외롭고 고달프게 살아 집안에는 석가래와 들보뿐이고 가을에도 약간의 곡식조차 없었습니다. 너무나 빈궁하니 부모를 섬기는 일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언변과 풍모가 제법 볼만했고 공부도 밤낮 그치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동울은 어렸지만 이공의 사람됨됨이를 흠모해서 정성을 다해 그와 사귀니 마침내 생사를 함께할 친구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급할 때 재물과 곡식을 나눠주었고 이공도 진정으로 고맙게 여겼습니다. 어느 해 10월 말 동울이 이공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용모를 보면 결국 부귀를 누릴 형상이네. 아직 시운이 오지 않아 이렇게 빈곤하니 모친 봉양하고 아랫사람들 거느리기가 쉽지 않은 게지. 내가 계획이 하나 있으니 자네는 내 말만 따르게나. 마침내 쌀 5말과 누룩 몇 장을 가져와 이공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술을 빚게. 술이 있거든 나에게 연락하고. 그 말대로 이공은 술이 익자 동울에게 알렸습니다. 동울이 이웃 사람들을 두루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 선비가 지금은 비난하지만 뒷날 재상이 될 거요. 이분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아침 저녁 끼니를 잊기 어려워 살아가기가 막막해요. 그래서 농사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말뚝이 필요하오. 당신들이 이 술을 마시고 각자 말뚝을 한 척 반길이로 만들어서 50개씩 가져와 도와주면 고맙겠소. 사람들은 모두 영문을 알지 못했으나 평소 동울을 믿었고 이공도 소중하게 여겨왔는지라 하나같이 승낙을 했습니다. 동울이 술을 내와 200여 명에게 먹였습니다. 며칠 뒤 모두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말뚝을 요구한 수만큼 가져오니 수만 개는 되었습니다. 동울이 그것들을 소와 말에 모두 싣고 이공과 함께 건지산 기슭시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동울의 땅이었습니다. 동울과 이공은 종들과 함께 풀을 베어내고 땅을 고르고 나무 말뚝을 꽂았습니다. 키가 한 척 몇 촌쯤 되었습니다. 동울이 이공에게 말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조를 심을 수 있겠어. 과연 다음해 봄 얼음이 녹자 동울은 조생조 종자를 가져와 심으려고 이공을 데리고 건지산 기슭으로 갔습니다. 나무 말뚝을 뽑아내고 구멍마다 조 7, 8개씩을 넣고 새 흙을 가져다 구멍을 메우고 덮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구멍에서 조싹이 자라났는데 매우 크고 무성했습니다. 그중 가는 줄기들은 모두 솎아내고 서너 개만 남겼습니다. 풀이 자라면 베어내어 깨끗하게 해주니 결실을 잘 맺어 이삭이 몽둥이만 했습니다. 타작을 해서 50여 석을 얻었습니다. 이공은 크게 기뻐했고 금방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에서 나온 영양 좋은 진액이 땅속 한 척 정도 아래로 스며들어 땅 기운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겨울 동안 눈 녹은 물과 빗물이 구멍 속으로 들어가 나무 말뚝에서 나온 비옥한 진액과 섞여 땅을 깊이 적시니 조가 무성하게 자란 것입니다. 종자를 땅속 깊이 심어 항상 윤기를 머금을 수 있었고 바람이나 추위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종자를 풀뿌리 아래쪽에 심어 풀뿌리로부터 떨어졌으니 풀이 그 땅의 힘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결실이 큰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동울은 가히 농사짓는 이치를 터득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이공도 바로 가게가 넉넉해져서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걱정이 없어진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불이 일어나 집 전체로 번졌습니다. 때마침 사나운 바람이 불어 불은 엄청나게 거세져 끌 수가 없었습니다. 쌓아둔 곡식들은 모두 재로 변해버려 한 톨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공은 자기 운명이 기박해 하늘이 조를 먹을 복도 내려주시지 않는다고 통탄했습니다. 모자가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할 따름이었습니다. 동울이 말했습니다. 천도는 아득하여 헤아리기가 어렵다네. 자네의 기계와 풍모를 보면 결코 굶어 죽을 사람이 아닌 듯한데 하늘이 오늘 이런 재앙을 내린 건 너무 가혹하네. 곡식 한 톨조차 남겨주시지 않은 건 무슨 까닭인지. 내 눈구멍만 있지 눈알이 없는 것이더냐. 탄식하고 아파했습니다. 때마침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대궐 안에서 보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동울이 이공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서울로 올라가 과거를 보게나. 하인과 말과 양식은 내가 마련해 줄 테니 걱정 말게. 이공이 양식을 갖고 상경했습니다. 이때 이공의 친척 숙부 중에 유명한 벼슬아치가 있었는데 이공이 찾아가니 아주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공의 문장을 살펴보고는 말했습니다. 체제가 정결하고 자구가 청신한데도 아직 초시조차 합격하지 못했다니 참 늦구나. 이번 과거에는 마땅히 힘써 노력해보거라. 그러고는 과거 볼 도구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공은 과거장에 들어가 스스로 짚고 써서 금방 식권을 제출했습니다. 과연 단번에 장원이 되었습니다. 숙부가 응방할 물건들도 마련해 주니 조정에서 영예를 얻었습니다. 곧 청선에 뽑혀 한림과 옥당의 벼슬을 지내고 명망이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와 비로소 가도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동울 역시 묵과에 급제했는데 이공은 동울을 초대해 사랑에 거처하게 하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공이 동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와 신교를 맺은 친구네. 처음부터 처지와 문벌을 따지지 않고 지냈으니 지금 문무간 채통을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고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존칭을 쓰지 않고 대등하게 대하고 서로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공의 옥당 동료 몇 명이 와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동울이 일어나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이공이 소매를 끌어당겨 그대로 있게 하니 동울이 절을 올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공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지기지우라네. 지혜와 재주가 빼어나니 요즘 찾기 어려운 사람이지. 뒷날 반드시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에 크게 쓰일 사람이네. 형들은 그저 그런 무변으로 보지 말고 마음 깊이 받아주게나. 여러 동료가 동울을 살펴보니 신수가 헝걸차고 풍모도 당당했습니다. 모두 서로 보며 감탄해 한번 찾아오라고 일렀습니다. 그 뒤 동울은 일일이 그들을 찾아가서 절을 올렸습니다. 동울의 뛰어난 말솜씨와 당당한 의론이 사람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앞다투어 칭찬하고 조정에서 동울을 청거하니 그 벼슬이 사족 이상의 신분에 한하여 임명되는 문무관직에 이르렀습니다. 선전관으로 여러 번 지방으로 부임해 갔는데 백성 다스리는데 부지런하며 성실했습니다. 군사 부리는데도 능숙하니 그 이름이 날로 알려져 온 조정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병수사와 통제사까지 여기만이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자손들이 잠옷 많았는데 아들, 손자들이 연이어 무과에 급제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달한 무반 가문을 이루었다 합니다. 남편을 골라 큰 보물을 얻은 여종. 오아모는 양산 사람입니다. 사람됨이 못나 집신을 삼아서 생계를 꾸려갔는데 집신 모양은 전혀 볼품이 없었습니다. 서울의 한 소년이 그 신을 보고는 우스개로 이 집신 서울 갖고 가면 백금은 받겠는데 라고 했습니다. 오씨는 그걸 진담으로 알고 집신 7죽을 묶어 짊어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길가에 풀어놓고서 사람들이 값을 물으면 한 양이라 대꾸하니 모두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시장에 앉아 있었지만 한 짝도 팔지 못했습니다. 재상가 여종이 있었습니다. 용모가 어여쁘면서도 영리하고 지혜로웠는데 당년 16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찍부터 스스로 짝을 구하겠다고 공언하고 쉽게 혼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오씨가 집신을 늘어놓은 곳을 우연히 지나갔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값 때문에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는 속으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흘을 연이어 가서 보았는데 그대로였습니다. 오 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몽땅 사겠어요. 모두 얼마죠? 7죽에 70냥입니다. 나를 따라와 돈을 받아가셔요. 오 씨가 그러겠다 하고 집신을 짊어지고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집은 넓고 화려한데 대문이 드높았습니다. 여종은 자기 거처인 행랑으로 오 씨를 데려갔습니다. 오 씨는 앉자마자 집신 값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종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드릴 테니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그러고는 좋은 술과 맛있는 안주를 내왔습니다. 이어 저녁상을 차려왔는데 그릇이 정결하고 음식이 진기했습니다. 먼 시골에서 채소나 먹던 사람이 평생 처음 구경하는 음식들이라 젓가락질 몇 번 만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여종이 말했습니다. 손님이 이왕 여기 오셨으니 오늘 밤 저와 같이 자는 게 어때요? 오 씨가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말인즉 좋지만 어찌 감히 바라겠습니까? 여종이 불을 끄고 옷을 벗었습니다. 운우의 즐거움이 한바탕 끝났습니다. 여종은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농을 열고 새 옷을 꺼냈습니다. 오 씨에게 목욕을 하게 하고는 새 옷으로 갈아입게 했습니다. 풍모가 당당해졌습니다. 저는 이 댁에서 심부름하는 여종이에요. 당신은 이미 제 남편이 되었으니 대감님께 인사를 올리세요. 절대 뜰 아래에서는 절하지 마세요. 그러지요. 여종이 즉시 들어가 알렸습니다. 쇳내가 지난밤에 지아비를 얻었습니다. 현신들일까요? 재상이 대꾸했습니다. 그러냐 어서 들어와 보여라. 오 씨는 곧바로 대청으로 올라가 절을 했습니다. 시중 들던 사람들이 오 씨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오 씨는 꿈쩍하지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난 이래 봬도 시골에서 대대로 살아온 양반이요. 비록 비부쟁이 계집종의 남편이 되었지만 절대 뜰 아래서는 절할 수 없소. 재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가 신랑감으로 고를 만한 사람이구나. 그 뒤로 행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세상 물정을 몰라요. 돈을 써보면 안목이 저절로 열리고 가슴이 트일 거예요. 그러면서 돈 한 꾸러미를 내주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다 쓰고 돌아오세요. 저녁 무렵 오 씨가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으니 술이나 떡도 사 먹고 싶지 않았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돈 쓸 곳을 못 찾아 한 푼도 못 쓰고 왔다오. 길에 거지들이 많을 텐데 왜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나요? 그 생각은 미처 못했소. 다음 날 다시 돈 한 꾸러미를 차고 나서서는 여러 거지를 모아놓고 돈을 뿌려주었습니다. 거지들이 앞다투어 돈을 주워가는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오 씨에게는 그 일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허다한 돈을 거지에게 그냥 줘버리는 것은 부질없기 짝 없었습니다. 활터의 한량들을 사기였습니다. 그들에게 날마다 술과 고기를 사서 대접하니 곧 막역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어 가난한 집에서 독서하는 궁핍한 선비들과도 교유하여 아침 저녁 양식을 도와주고 혹 필목 비용도 대주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오 씨는 정말 요새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어느덧 수만 전을 썼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마땅히 활쏘기를 익혀 이름 날리는 길을 도모해야 해요. 오 씨는 본래 건장한 사나이였고 여러 한량과 함께 궁수를 연마하여 철전이나 세전 등을 모두 멀리 쏠 수 있었습니다. 또 무경칠서도 통달한지라 묵과에 응시하고 급제에 홍패를 받았습니다. 여인은 집안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홍패를 감추고는 오 씨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이 10만에 불과한데 당신이 이미 7만이나 썼네요. 이제 3만 정도가 남았는데 당신 행상을 해봐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방법을 어떻게 하오. 올해 대추 농사가 흉년이 심하게 들었는데 호서지방 아무 고을만 대추가 잘 열렸다 해요. 그것을 몽땅 사오세요. 오 씨는 그 말에 따라 아무 읍으로 갔습니다. 가을 농사에 흉년이 심하게 들었으니 들판에는 낫을 댈 곡식이 없었고 수많은 사람이 연이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걸 본 오 씨는 불쌍하여 손이 가는 대로 돈을 모두 나누어 줘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적선은 물론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돈이 곧 떨어질 판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나요? 다시 만전을 주며 말했습니다. 팔도 면화 농사가 다 흉년인데 유독 해서 지방 몇 고을만 괜찮다고 하네요. 그곳으로 가서 면화를 사오세요. 오씨가 다시 해서 땅으로 갔지만 호서 땅에 갔을 때처럼 하고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돈이 이제 만전뿐이에요. 남은 돈을 다 긁어 모아 드리니 이것으로 헌옷가지를 사서 함경도로 가서 삼배와 인삼, 짐승의 가죽 등속과 바꾸어 오세요. 다시는 전처럼 낭비하지 말고요. 오시는 시장에 가서 헌옷가지 수십 바리를 사서 싣고 함경도로 들어갔습니다. 그곳 땅은 면화가 잘 재배되지 않으니 면화가 금과 같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면화로는 옷을 만들어 입지 못하고 따뜻한 겨울인데도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오씨는 돈을 물쓰듯 하여 손이 무척 커진지라 안변에서 육진에 이르기까지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가지를 다 나눠주었습니다. 남은 건 치마와 바지 각 한 벌뿐이었습니다. 스스로 탄식했습니다. 내가 돈 10만 전을 축냈구나. 가득 채워왔다가 빈손이 되었으니 무슨 얼굴로 집사람을 다시 본단 말인가. 차라리 호랑이 뱃속에 장사를 지내는 게 낫지. 밤중에 혼자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절벽을 오르고 비탈길을 타며 깊은 골에 이르렀는데 호련 숲을 빽빽한 곳에서 등불이 반짝였습니다. 그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재워달라고 청했습니다. 노파가 문을 열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 깊은 밤 이렇게 깊은 산골에 어인일로 오셨나요? 노파가 맞이하고는 들어가 밥상을 내왔는데 접대가 은근했습니다. 오씨는 할미에게 갖고 있던 바지와 치마를 주었습니다. 할미가 무척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옷을 갈아입어 보고는 100배사례를 드렸습니다. 상에 놓인 나물이 인삼인 것을 본 오씨가 물었습니다. 이 나물은 어디서 얻었나요? 가까운 곳에 도라지밭이 있어 매번 나물을 캐와 해먹죠. 캐다 놓은 게 있나요? 할미가 수십 단을 보여주었는데 모두 인삼이었습니다. 작은 것은 손가락만 하고 큰 것은 발목만 했습니다. 갑자기 문 밖에서 짐 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미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왔네요. 저애는 태어났을 때 양 겨드랑이에 작은 날개 쭉지가 돋아 있었죠. 가끔 날아서 벽 위에 붙기도 했답니다. 제 아비가 쇠꼬챙이를 달궈서 짖었으나 날개는 다시 돋아났죠. 자라서는 용력이 월등해 그냥 있다가 아무래도 화가 미칠 것 같아서 이 깊은 산골로 들어와 사냥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비는 이미 돌아가고 저애 혼자 남았답니다. 이어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귀한 손님이 때마침 오셨으니 들어와 절을 올려라. 손님께서 내게 치마와 바지를 주셔서 몸을 가리게 되었으니 진실로 은인이시다. 아들이 즉시 들어와 절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씨가 할미에게 물었습니다. 도라지밭을 한번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할미가 오씨와 함께 산마루를 넘어서 한 곳을 가리켰는데 온 산이 다 인삼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크고 작기가 비록 같지 않았지만 그 중에는 동자삼도 많았습니다. 온종일 캐니 대여섯 바리가 되었습니다. 오씨가 물었습니다. 산중에 말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운반한답니까? 그러자 할미의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원산까지 짊어다 드리겠습니다. 원산부터는 말에 싣고 가세요. 오씨는 그 말을 따라 말을 빌려 인삼을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간의 일을 아내에게 다 이야기해 주니 아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적선을 많이 해서 하느님이 보물을 주신 거랍니다. 당신이 오늘 돌아오신 건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내일이 대감님 회갑이죠. 조정의 공경이 모두 모이실 텐데 당신이 여러 공께 절을 올리면 그 인연으로 관직을 얻는 게 어렵지 않겠지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굵은 것으로 인삼 5뿌리를 골라 대감께 바치며 말했습니다. 쇳내 지아비가 행상을 나갔다가 이 물건을 얻어왔기에 대감님께 바칩니다. 재상이 크게 기뻐하며 오씨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여인은 남편으로 하여금 미리 마련해둔
사립과 천릭을 착용하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재상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복장인가? 소인이 몇 해 전 묵과에 급제했는데 장사로 생업을 삼은 까닭에 홍패를 숨겨두고 대감께는 미처 여쭙지 못했습니다. 신수가 화나구나. 이윽고 여러공이 차차 도착하여 인삼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런 희귀한 물건을 대감 혼자서만 맛볼 수 있어. 우리에게도 한 뿌리 줘보시오. 얻은 게 이것뿐인데 어찌 나눠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씨가 옆에 있다가 소인 행장에 인삼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조금씩 나눠드려 조그만 성의를 표할까 합니다. 하고 여러 공에게 인삼을 3뿌리씩 바치니 모두 역시 크게 기뻐하면서 재상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아끼는 여종의 남편이죠. 신부는 향족이고 무과 출신입니다. 여러 공이 물었습니다. 대감댁종의 남편으로 저만한 무변이 아직 초사 한 자리도 못했다니 대감 책임이 아닌가요? 저 사람이 무과에 급제한 걸 나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자 공들은 모두 취하여 흩어졌습니다. 오씨는 인삼을 팔아서 수십만 전을 얻었습니다. 여러 공이 서로 끌어주니 오씨는 얼마 안 돼 무겸선전관 벼슬을 받고 차차 승진하여 수사 수군절도사에 이르렀습니다. 오씨는 아내를 성량해주고 한평생 같이 살다가 죽었다 합니다. 아름다운 차를 얻은 거사. 성거사는 가산 사람입니다. 출가 전에 성은 장씨이고 승명은 취성입니다. 일찍 고아가 되어 15세에 강릉 오대산 월정사로 출가했습니다. 머리를 깎고는 법승 운대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총명하고 영특해 무스님 중에서도 특출하니 대사가 매우 아꼈습니다. 대사가 언제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의발은 마땅히 취성에게 물려줄 것이다. 3장 경전의 글들을 모두 다 가르쳐 주었지만 유독 책 3권만은 장롱 속 깊이 감춰두고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루는 대사가 금강산 유점사 스님 회의에 참석하려고 떠나면서 취성에게 말했습니다. 1년 안에 돌아올 테니 너는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전념하거라. 장롱 속에 넣어둔 책 3권은 절대 꺼내봐서는 안 된다. 그러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취성은 여러 제자와 함께 산문까지 가서 대사를 배웅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취성은 매우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부께서 감춰놓은 책 3권은 얼마나 기이한 글이길래 제자가 한 번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실까. 취성은 사부가 안 계신 틈을 이용해 책을 꺼내서 열람해 보았습니다. 그건 불경이 아니고 지리서였습니다. 위로는 하락부터 아래로는 별자리를 기준으로 한 역법 등이 현묘하게 두루 갖춰져 있고 기륭이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모두가 천고에 전하지 않던 비결이었습니다. 그걸 본 취성은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불경은 읽지 않고 오로지 이 책들만 읽어가니 불과 반년도 안 되어 그 오묘한 경지를 터득했습니다. 온종일 산행을 해도 용맥이 일어나고 가라앉는 것과 풍수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손바닥 안처럼 환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없는 신령한 기술을 이미 자기 스스로 얻었다고 여겼습니다. 인간 세상 부귀를 손에 침 뱉듯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침내 환속하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공부는 바른 마음을 최상으로 삼지. 내가 출가 10년 동안 반점의 잡념도 갖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악한 마음이 일어났으니 이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용지물로 보고 풍수가의 방술에 현혹되는 것이 어찌 수행을 그르치는 게 아니겠는가. 사부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나는 무거운 꾸중을 면치 못할 것이다. 향을 피우고 부들방석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손으로는 염주를 돌리고 입으로는 부처의 개송을 외웠습니다. 얼마 안 있어 대사가 돌아왔습니다. 대사는 취성을 불러 꾸중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알렸다. 취성이 계단 아래로 내려가 꿇어앉아 말했습니다. 소자 사부님을 섬긴 지 10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털끝만큼도 불순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매하여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사가 크게 책망하며 말했습니다. 수행 공부의 그 조목이 셋이니 몸과 마음과 뜻이다. 너는 내 가르침을 배반하고 잡술에 탐닉했다. 불가의 정멸을 싫어하고 세속 부기를 흠모했으니 10년 공부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렸다. 그런 죄를 지었으니 한순간도 여기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속히 산에서 내려가거라. 마침내 몽둥이질을 하고는 쫓아내버렸습니다. 취성이 곰곰이 생각해봐도 사문에 용납되지 못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강릉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산천의 명열대지는 손으로 다 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절과 좌양, 소사와 납수를 자세히 기록해 주머니 속에 넣고는 곧바로 도성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지해둔 곳을 팔아먹으려고 성시를 두루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는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누구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취성이 속으로 한탄하며 가산으로 향했습니다. 평산에 이르니 신었던 집신이 다 떨어졌습니다. 발이 한자가 넘는지라 길가에서 파는 신은 모두 맞지 않았습니다. 부르튼 발 때문에 조금씩 걸어서 몇 리를 가니 마을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신발이 없어 발이 상한 취성에게 큰 신을 주었습니다. 취성이 매우 감격하여 물었습니다. 친상인가 싶은데 안장을 하셨는지요? 산지를 정하지 못한 채 어느덧 반년이나 지났는데도 온전한 하관을 하지 못하고 있지요. 취성이 말했습니다. 제가 풍수를 조금 아는데 주인께서 제 말을 믿으신다면 마땅히 혈 하나를 잡아들여 신발을 주신 후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상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반기며 중당으로 맞이하고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거사는 상인과 함께 가다 10여 리도 못 가서 혈 하나를 찾아내고는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혈은 정말 명혈입니다. 백자천손이 그 음덕을 속히 받을 것입니다. 주인께서도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1년도 안 돼서 큰 부자가 될 것이요. 3년상을 마친 뒤에는 과거에 급제할 것입니다. 그러고는 헤어졌습니다. 상인은 평산 이씨의 선조인데 장례를 지낸 이후로 드러난 징조가 취성이 말한 바와 똑같았습니다. 취성은 가산갈산 아래에 도착해서 오두막집 몇 칸을 지었습니다. 집 뒷산 절벽에는 작은 구멍 하나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진언을 외우면서 손으로 구멍 안을 만지면 쌀 2대가 저절로 나오니 그것으로 아침밥과 저녁밥을 지었습니다. 숙천 백운산에 안씨 형제가 살았습니다. 일찍 고아가 되어 친척도 없으니 나이 30이 지났는데도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계가 매우 어려워 형제 모두 남의 집머슴 노릇을 했습니다. 취성이 백운산 아래를 지나가는데 때마침 6월이라 길에서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헐레벌떡 총가를 찾아갔는데 마침 안수재가 머슴살이를 하는 집이었습니다. 취성이 오랫동안 문 앞에 서서 비가 개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산속해는 이미 저물고 비의 기세는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취성이 주인에게 하룻밤 묵고 가게 해달라고 청했지만 주인은 욕설을 퍼부으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안수재가 한창 소여물을 먹이고 있다가 나와서 취성에게 말했습니다. 이 댁 뒤에 있는 조그만 집이 제 집입니다. 누추하지만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취성이 답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깊은 골짜기엔 호랑이가 횡행하는데 밤에 노숙을 하면 반드시 죽을 겁니다. 다행히 유숙을 허락하시니 수재님은 사람 살리는 부처님이시군요. 안수재가 취성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집을 깨끗이 치우고 앉게 하고는 그 동생을 불러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 저녁밥을 이곳으로 갖고 와라. 동생이 즉시 주인 댁으로 가서 상 2개를 차려왔습니다. 상 하나는 거사에게 바치고 다른 상 하나는 형제가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여전히 비가 내려 취성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고로 3, 4일이 지나도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안수재가 대접하는 것이 전날과 다름없이 한결같았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조금도 해이해지지 않았으며 고달파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5째 날에야 비가 그쳤습니다.
취성이 떠나기 전에 물었습니다. 부모의 산소는 어디에 있는지요? 한번 보고 싶군요. 안수재가 말했습니다. 거사님께서는 풍수에 능통하신가요? 거칠게 아주 조금은 알지요. 안수재가 즉시 취성과 함께 선영으로 갔습니다. 취성이 주산으로 올라가 용열의 기세와 수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혈처에 올라가서 입수와 명당을 관찰하고는 말했습니다. 형국은 아주 아름다워 가히 길지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같이 점혈을 정확히 찾지 못했으니 빈천함을 어찌 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릇 이 혈은 매우 광활하여 토체를 소탕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혈은 중앙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중앙에 하관을 하면 움푹 가라앉게 됩니다. 흙이 비면 가라앉는 건 당연한 이치죠. 무릇 흙이란 그 뿔을 쓰는데 뿔은 화에 해당합니다. 경전에 화가 토를 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뿔 하나의 머리 부분을 선택해 그 좌양을 정하고 길리를 택했습니다. 다시 정할 때 취성이 말했습니다. 수제께서 가장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요? 제가 사람 자식으로 장차 윤기를 패하여 대를 끊게 되었으니 불효가 큽니다. 짝을 얻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취성이 상생법으로 혀를 닫고 안장을 한 뒤 안수재에게 말했습니다. 8월 아무 날에 미인이 천금을 가지고 스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와 짝이 되면 가난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10년도 안 되어 자손들이 집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안수재가 물었습니다. 조상의 덕이 그리 빨리 나타나나요? 용기가 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10년 뒤에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 사이 비록 온갖 술사가 무덤을 훼손하려 해도 절대 옮기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작별하고 떠나갔습니다. 8월 아무 날에 안씨 형제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정오 무렵 어떤 사람이 포대기를 두르고 마을에서 걸어 나오다가 안씨 집문 앞에 도달하여 물었습니다. 여기가 안수재 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형제가 함께 사시는데 형의 이름은 아무고 동생의 이름은 아무이시죠. 아직 짝을 얻지 못하셨나요? 안수재가 말했습니다. 그렇소만. 그건 왜 묻는지요? 그 사람은 대뜸 방 안으로 들어가 두르고 있던 포대기를 풀어내려 놓고는 안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본읍 좌숙 곽 아무의 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제 나이 20에 이웃 동네 오씨와 정혼을 약속하셨죠. 내일이 혼인날입니다. 그런데 6월 아무 날부터 제 꿈속에 신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백운산 신령이다. 하늘이 맺어준 내 인연은 백운산 아래 안 아무에게 있도다. 안 아무는 지금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데 배우자가 아직 없다. 내가 안씨 댁으로 가서 그와 부부가 된다면 100년의 신세가 편안하고 부유하며 활약할 것이다. 그러나 오씨와 혼인을 하면 내 평생은 반드시 망쳐질 것이다. 꿈에서 깨어나 속으로 의아해하기만 했는데 다음 날 또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뒤로 신령이 꿈에 나타나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나 규방 처자인 이 몸은 한 발자국도 문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또 꿈속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어려워 주저하다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내일이면 혼례를 올려야 하는 형편인데 신령의 꿈이 이처럼 간곡하니 결코 가만히 앉아서 해가 뜨기를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100번 생각하다 마침내 꾀를 하나 냈지요. 남자 옷을 입고 새벽을 틈타서 문을 나와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며 간신히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삼생의 인연은 무겁고 한때의 비난은 하찮은 법이라 이렇게 바른 길을 버리고 권도를 따랐습니다. 부끄러움을 안고 수치를 참으며 부르지도 않으셨는데 스스로 왔으니 음탕하다 여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첩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랍니다. 오직 군자의 처리를 기다리겠습니다. 안씨가 이 말을 듣고는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거사님은 정말 신인이 틀림없구나. 마침내 곽처자와 상혼례를 올리려 했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양보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나이가 들었다. 내가 짝으로 맞이하거라.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님 연세가 40도 안 되었고 또 동생이 형보다 먼저 장가간다는 건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형이 처녀를 짝으로 삼았습니다. 나를 잡아 예를 올리니 그 즐거움을 가히 알만했습니다. 3일이 지나자 곽 씨는 가져왔던 가벼운 보석들을 꺼내 팔아 수천 금을 넉넉하게 얻었습니다. 가게가 부유하고 풍족해지니 구하지 않았는데도 동생의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형제가 다짝을 얻고 자녀도 많이 낳으니 이웃 사람들이 다들 칭찬하고 축하했습니다. 10년 후 과연 취성이 찾아왔습니다. 안씨 형제가 엎어질 듯 나가 맞이하며 신명인양 대했습니다. 취성이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짝을 얻고 부자가 되었으며 스라 자녀도 많으니 발복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람이 부유하고 풍족해져도 그를 하지 않으면 천해집니다. 이제 다시 맷자리를 옮겨 문장가가 배출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전 맷자리의 왼편 모서리에서 혈 하나를 찾아내 얘를 갖추어서 이장했습니다. 취성이 말했습니다. 이 산소의 자손들은 대대로 이 고을 최고의 가문을 이룰 것이고 웅장한 문장가와 큰 문필가가 대대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장원급제자와 높은 벼슬아치도 줄을 이을 겁니다. 그뒤 영험이 부계처럼 들어맞았습니다. 궁지에서 높은 의리를 보인 절부. 절부 이 씨는 함경남도 갑산의 양가 여자입니다. 16살에 같은 마을 황일정에게 시집갔다가 17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시부모는 그녀가 젊고 자식도 없어 제가 시켜주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이 씨는 죽어도 제가는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수절하니 이웃 사람들이 모두 찬탄했습니다. 이성 지방의 풍속을 보면 여자들이 절개를 숭상하지 않았고 교활한 불량 소년들은 재주와 용모를 갖춘 과부가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반드시 무리지어 와서 겁탈을 했습니다. 여자들도 막을 방도가 없다며 언제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 씨에 대해서만은 그 저리가 높다 하며 감히 겁탈할 마음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군에 한피록이란 호라비가 있었습니다. 평소 이 씨의 재색을 탐내 문 밖에서 엿보고 배회하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피록이 불량배 10여 명과 함께 이웃집에서 밤 깊도록 술을 마시다 술이 오르자 말했습니다. 오늘 밤 황가 여자를 취하면 어떨까? 무리가 모두 손을 젓고 머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절개 고든 여인이요. 욕만 먹지 뜻대로 못할 것이요. 피록이 대꾸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오늘 황가 사람들이 모두 출타하고 노약자만 남아있네. 맹수가 교활한 토끼를 잡듯이 우리가 황가 여자를 겁탈하면 절개가 높다 한들 무슨 힘을 쓸 수 있겠나. 그러나 무리는 다들 따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피룩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4명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놈부터 먼저 치겠다. 무리가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밤 삼경 무렵 이 씨의 집을 둘러쌌다가 문을 따고 난입했습니다. 침실에 있던 이 씨는 놈들이 다가오자 피할 수 없음을 알고 태연히 웃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결정했어요. 좋은 일일수록 천천히 해야 하는 법입니다. 어찌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서두르시나요? 피룩이 크게 기뻐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일이 이뤄졌으니 요란스레 굴지 마라. 그러고는 돌아서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보이지 않고 등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촛불을 밝혀보니 이 씨가 있긴 있었는데 비단줄에 목을 걸고 있었습니다. 피룩은 당황해 겁이 나서 울타리를 넘어 도망쳤습니다. 새벽에 돌아온 시부모는 목을 맨 이 씨를 발견하고는 놀라서 통곡했습니다. 틀림없이 한가놈 짓이라 짐작하고 광가문 앞으로 가서 통곡하며 고발했습니다. 태수 역시 놀랐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약을 내려주었지만 이미 어쩔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피룩과 무리는 모두 잡혀왔습니다. 피룩은 가명에 보고하여 때려 죽였고 다른 무리는 죄의 경중에 따라 귀양 보냈습니다. 조정의 아뢰니 조정은 이 씨에게 정문을 내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